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응축시키면 본말이 전도가 됐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맞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제 주체들, 뭐 가계기업 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계기업 정부의 이 3주체가 이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걸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삶일 텐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할 것이고 근로자들은 일을 할 것이고 뭐 회사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뭐가 맞다 그러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개인적 신념은 있지만 뭐 왜냐하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적어도 취업 이 필드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드리는데 지금 이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이 경제활동을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공수처가 어떻다, 검찰이 어떻다, 경찰이 어떻다, 뭐 특수본이 어떻다, 뭐 깜빵을 가네 마네, 뭐 구속영장을 치네 마네,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신문을 그냥 다 덮어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이 정치나 이 자기의 신념, 가치관 이런 가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힘들게 공부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게 삶은 약간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권한 대행으로 있긴 있는데 지금 뭐 혼란스럽습니다. 뭐 불협화음을 내고 이게 맞네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트럼프는 집권했는데 교섭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뭐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뭐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도 좀 어렵고 보통 이 경제가 지금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는지 아니면 이제 수축기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돌아서는지는 보통 우리가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2분기 연속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거를 판단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2분기 연속 0.1% 성장에 그쳤다. 경기 침체만 간신히 면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경기 침체죠. 왜 경기 침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금을 넣었는데 예금 이자 나의 어떤 그러니까 웰스가 성장하는 게 0.1%만 성장했다 칩시다. 근데 물가가 5% 올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출출은 마이너스죠.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경기 침체만 간신히 면했다라고 했는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2% 성장에 턱걸이를 했고 계엄 쇼크에 4분기는 0.1%만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영향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GDP의 성장의 80% 정도가 수출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그 수출 중에서도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수출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도 경기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그림자 금융 문제도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높이면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 뭐 트럼프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해 왔거든요. 재정도 적자였고 무역도 적자였고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근데 이것들이 기축통화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그 국가 부채를 늘려왔어요. 근데 그 국가 부채 수준이 너무나 많아져서 지금 이자도 내기 버거울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뭐 도지 이런 부서, 그죠? 정부 효율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재정 지출을 줄이고 IRA 같은 경우도 다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확실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이거 예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샌드위치 이론, 이게 누가 제일 많이 얘기해서 유명해졌냐면은 이 샌드위치 이론은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이슈가 됐던 건데, 자, 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다,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해서 매우 어정쩡한 상태, 이걸 우리는 샌드위치라고 하고요. 뭐 이런 걸 또 다르게 말하면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혁신을 하면서 이쪽하고 필적할 만큼 경쟁을 해왔고,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주로 교역을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 교역을 시작했는데
중국 경제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GDP가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중국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과 중국의 수출 품목들이 매우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중에서 특히 반도체 메모리 있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 다 외워갖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TSMC 대만한테 또 많이 지금 아예 뭐 압도당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보시면은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석유화학 회사들이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엄청나게 과잉 생산을 해서 지금 덤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선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더 앞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알겠지만은 샤오미부터 자동차 만들고 있고요. BYD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중국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 기술을 뛰어넘는 전기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배터리하고 전기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나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중국 자동차에 대한 어떤 불안 인식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는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테슬라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하고는 아예 비교 안 될 정도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다? 산업 구조가 탑다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협력 체계 내지는 하청 구조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주축을 하고 있는 대규모 어떤 장치 사업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그 자본 투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협력 사업들이 막 이렇게 연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건설업이 있는데요. 뭐 이거하고 좀 논외이긴 하지만 이때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산업, 또는 경기 진작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내수 경기 진작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업이 건설업이거든요. 근데 이 건설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럼 건설업이 힘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탐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건설업이 고용 유발 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기계들이 요새 만들잖아요. 근데 건설업 가면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 콘크리트, 시멘트, 타설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기계나 이런 것들로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인부들이 가가지고 직접 노동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얻으면은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내수 경기가 진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경기를 진작시킬 때 건설업을 살리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파적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을 좀 억누르는 정책을 했었죠. 그리고 공급이 좀 더뎌지면서 거기다가 갑자기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많아졌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리고 돈을 안 풀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이 다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돈을 풀었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소위 말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돈의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물 자산을 사라. 실물 자산을 사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IMF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위기들을 거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것들이 회복하면서 많이 올랐다.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 주식, 부동산에다가 많은 유동성들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피어 오브 미싱아웃이라고 하는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투기적 수요를 더 자극을 했죠. 호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 가격은 무한정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산 가격이 더 오르려면은 누군가가 이 자산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거래가 돼야지 가격이 찍히잖아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데 사람들의 심리상 봤을 때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이렇게 넣었으니 이익을 봐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자산 가격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인플레 우려가 더 심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레고랜드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죠. 돈을 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땡겨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양 받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분양을 못 받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그 PF 같은 것들, 사업들의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그 PF 사업을 추진했었던 그 지방의 시행사,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 지금까지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게 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가장 큰 축들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예산들을 좀 많이 삭감하고 이래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거기다가 리더십도 지금 부재한 상태에다가 지금 이 산업들도 어려워진 상태라서 지금 그 코스피 지수나 환율이 지금 이걸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환율을 다 예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율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의 펀더멘털, 국가의 어떤 체력,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죠. 최근에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RP를 이전의 위기 상황 때보다 몇 배로 더 RP를 공개시장 조작을 해줘가지고 사줘가지고 지금 유동성으로 막고 있고 거기다가 환율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이제 안정세를 했는데 이 안정세마저도 보면은 당국에서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억누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뭐 환율이 내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시장의 충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은행들 1금융권 중심으로 보니까 부실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은행의 부실률은 0.2, 3, 높아 3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부실률이 지금 주요 은행들 보니까 0.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실화된 걸 말씀드린 거고 잠재적인 거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게 속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리 수준이 환율하고 매우 직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돈을 갖고 있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달러 가치, 달러 베이스 자산 또는 달러에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면 원화에다가 하겠어요? 달러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아리까리한 상태다 보니까 자신이 없을 때는 보통 한은에서 동결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BOJ에서 보니까 또 금리를 또 올렸더라고요. 딜레마 상황입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딜레마, 뭐 트릴레마 이렇게 해도 뭐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성장 동력이 다 꺼졌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는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해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성을 찾고 부실을 정리하고 이런 데는 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거든요. 보면 대선이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알 수 없는 이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문제 심각하죠.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 핵심 지역 말고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권 같은 경우도 요즘 그 분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분양 뜨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미분양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 높게 설정했던 곳 같은 경우는 아예 분양을 미루거나 다 미분양이 났습니다. 맨날 문자 와요. 가계 쪽이나 부동산 쪽으로 은행들은 자금을 더 집행하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아예 안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도 서민금융 정도 그 직장을 갖고 있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 중심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기업들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비이자 수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비이자 수익 중에서도 개인연금, IRP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이 신문기사 보시면은 각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연금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앞다퉈 이렇게 막 광고를 내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금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최근에 나온 기사죠.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가지고 1등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지금 연금에 몰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가계대출 늘리기 한계에 기업금융 강화하는 은행 이렇게 돼 있죠.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의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이 두 개를 또 같이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아주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면은 보세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절대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전향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가 좀 호조세를 보일 때는 이렇게 리스크를 좀 더 추가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원래 부실 비율 자체도 높았잖아요. 기업금융에 대한 그 어떤 은행들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정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금융의 마케팅하고 개인금융까지 연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우량한 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보시면은 플랫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년 동안 강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플랫폼이 개인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의한 서비스가 지금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은행 올해 임대업 등 부실 여신 8조 원 줄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은 어떤 볼륨을 높여가지고 수익을 극도로 높이겠다. 이런 어떤 전략보다는 안정성을 챙겨가겠다. 그리고 사실 이 임대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산업들이 유망하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지금 다시 돌려보시면은 그 사업들이 지금 괜찮아요. 거시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딱 그 산업만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새겨가지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